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서 AI가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체감을 하시나요? 그렇죠. 실생활에 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 것도 뭐 있을까요? 영어 통번역을 하면 AI 솔루션들 활용도 맞아요. 하고 네. 또 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지능 스피커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한테 물으면 뭐 노래도 들려주고 뭐 다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의 능력과 앞으로의 한계는 어떨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대한민국 1호 인공지능 박사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우리나라 1호 인공지능 박사님이시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셨는데요. 그 옛날에는 그 개념도 참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나요? 대학 다닐 때 컴퓨터에 컴자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네. 잘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네. 그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컴퓨터 개발자의 직업을 택하게 됐어요. 예, 그때 당시 예. 이제 키스트, 키스트, 과학들이 거기서 이제 거기도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수학 간단한 적성 검사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거기 제가 발탁이 돼서 예. 저 독학으로 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일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뭐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 일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유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예. 미국 갔는데 뭐 제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 차이가 학문적 차이, 네. 기술적 차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을 하나 택했는데 뭐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를 좀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식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뭐 보고 안다, 뭐 그런 걸 연구하겠다 그러고 듣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다든가 이런 연구를 한다 그래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맞아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네.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흥분되는데 그래서 겁도 없이 그걸 전공으로 택하겠다고 어느 교수님 찾아가서 매달려가지고 그 연구실에 이제 조교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죠. 죄송합니다. 70년대. 70년대입니까? 와. 그때 그러면 AI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었어요. 그럼요. 그때부터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탠다면 70년도에 요새처럼 인공지능이 붐이 나가지고요. 예. 83년도인가에 그 타임 매거진 커버 스토리가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이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고요. 예. 네.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 역사 그러면 7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 이퀄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었다. 컴퓨터가 왜 만들어졌냐 물으면은 인공지능 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컴퓨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렌 튜링이라고 수학자. 우리 예, 영화에도 튜링, 많이 나오는 예. 그분인데 그분이 그 컴퓨터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쓴 논문이 계산과 지능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1950년입니다. 뭐 70년 전이죠.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고요. 예. 목표는 컴퓨터로 하여금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식의 목표로 했습니다. 이 AI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뭐 AI 스피커라든지 챗봇 이런 것들을 이용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AI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똑똑한 일을 하도록 사람처럼 하도록 하는데 그거를 하게 하는 기계가 뭐냐 기계에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기계가 컴퓨터에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왜 컴퓨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만들어질 때 뭐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그 코딩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때 그 기계가 뭐를 한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은 그 컴퓨터가 모든 기계의
대표격인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 컴퓨터는 어찌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축소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교수님이니까 뭐 다 아시는 컴퓨터는 진짜 단순한 기계거든요.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허락한 대로 차례차례 명령어로 수행밖에 못해요.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알고리즘을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면은 그걸 갖다 이제 컴퓨터에 코딩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사람이 밖에서 보니까 이놈이 똑똑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뭐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의인화를 해서 야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수행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뭘 만드는 게 알고리즘을 중요하구나.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초기에는 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차례차례 써주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썼는데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엑기스를 컴퓨터가 뽑아서 그거에 의해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 만드는 작업 자체가 자동화가 된 겁니다. 컴퓨터 스스로 예. 알고리즘 만든다. 알고리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계학습이라 그러는 거고 요즘에 우리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계학습이 잘 되려면 데이터를 많이 공부해야 맞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인터넷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모여지고 그거를 학습시키려니까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생각만 했는데 못했던 것들이 요새는 막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글이 네.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와서 우리한테 막 공짜로 막 줄 테니까 써봐라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서 데이터를 다 모아간 거예요. 뭐 음성 인식 뭐 공짜로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막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입니다. 그런 걸 그 목소리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거 갖고 또 학습 계속 시켜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그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미리 데이터를 다 모아갔죠.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하고 어디 가고 내 친구가 누구고 같은 거 구글이 다 알잖아요. 나보다 구글이 더 잘 알아 나에 대해서. 그 기술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렇죠. 대결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 결과에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거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바둑이라는 프로그램 하는 거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하는가 그런 걸 연구할 목적으로 얼마나 잘하나 그런 걸 연구할 목적으로 바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바둑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한국에 계신 학자들도 많이 그 프로그램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코딩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다 코딩했거든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최근까지 그런 식으로 만든 거가 뭐 아마추어 5단 정도까지는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애들이 그 프로 기사가 둔 기보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학습을 해가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네가 직접 그 공부를 해라. 기본을 보여주고 공부를 해라. 그다음에 네가 배워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들이 둔 거죠. 그러니까 잘 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배웠는데 뭘 배웠겠어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이런 경우에 프로 기사들은 어디에 놓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데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10번 중에서 8번은 여기다 놓고 뭐 2번은 여기다 놓구나. 이런 식의 걸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런 식이 되면은 계속 해봤자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할 때 그 네 번째인가 이세돌 시험 때 그 알파고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갔잖아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더 이상 해도 넌 가망 없다라는 걸 배운 거죠. 그 알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운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알파고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복제를 합니다.
기여를 해요. 교수님 복제하면 똑같잖아요, 능력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논 자리에 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논 자리에 이 프로그램 놓고 싶어 하는데 바둑의 규칙이 논 데다 또 쌓아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다 놔야 되겠구나, 그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보가 그 바둑 게임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두지 않았던 경우일 수도 이게 컴퓨터끼리 지네끼리 도서 막 연습해보고. 그러니까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 준 거 플러스 사람이 안 가르치고 지네들끼리 도서 얻은 거 이걸 다 묶은 거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세돌한테 도전한 거죠. 야 이세돌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만든 사람들도 이게 이세돌을 이길지 질지 자기네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던 몰랐지. 저놈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모르죠. 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새는 게임이 안 된다면서요. 요새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건이 있어요. 한 1년쯤 후에 그쪽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 기보에서 얻어온 거는 한 줌밖에 안 돼.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컴퓨터가 다 지네들끼리 게임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처음부터 사람 없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에 지식이 하나도 없이 바둑을 둬라 그러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무작위로 놓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놔보는 거야. 근데 그중에 잘 된 것도 있을 거고 네. 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되는구나 배우고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알파고 제로라고 그랬어요. 제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지식은 하나도 안 썼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더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바둑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섭네요. 바둑만이 아니고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둑만 그러면은 그래 바둑은 컴퓨터로 하라고 그래 사람은 그거 바둑 안 두면 되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2, 3일 전에 있었던 문제지만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3차원 구조를 분석해야지 이게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20년 동안 경진 대회를 해서 계속 하는 건데 그때 알파고를 만든 걔네들이 이번에 그걸 했는데 그 경쟁자들보다 사람들이 한 것보다 두세 배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문제 푸는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네, 되고 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느껴지거든요. 네, 네. 특히 어떤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우선 데이터가 있는 분야야지 잘하고요. 네. 데이터 없는 분야는 조금 이제 버겁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과 나오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분야가 어디냐 하니까 우리 금융 같은데 금융 거래 정보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거 잘하니까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써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들 인력도 모으고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은 욕구가 강하고 그다음에 병원에는 데이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모아놨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벌리는 데 가서 뒤져보면은 인공지능 쓸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좀 건강, 의료 그런 쪽에서 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글쎄, 인공지능이 이제 그게 무슨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줄을 세워서 1, 2, 3등을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영역이 있거든. 분야가 있죠. 맨 처음에는 과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거 과학 연구를 해서 과학적 발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구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연구가 되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 인공지능을 쫓아가는 능력은
좋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대부분 그냥 외국 논문 다 쓰고 그 읽을 수 있고 또 자기 연구원 결과를 발표 그러니까 저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숫자는 좀 적겠죠. 인공지능 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네. 인공지능 한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교수님들 몇 분들의 그 연구 수준은 상당히 세계 수준으로 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산업화 쪽으로. 산업화에 직접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쪽에 쓰려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AI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AI를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풀고 응용 시스템을 만들고 뭐 어느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는 대학 교수님들은 몇 있지만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을 키워야 되는데 엔지니어는 이게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하고 해서 컴퓨터 과학의 꽃처럼 나타나는 게 인공지능인데 컴퓨터 과학 자체가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지금 뭐 대한민국 저기저기서 컴퓨터 과학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은 또 뭐 규제 그래가지고 그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은 인원 통제를 받잖아요. 서울대학 같은 데가 20년 몇 년 전에 받은 뭐 컴퓨터과 그 정원 몇 푼 받은 거 아직도 그냥 그거예요. 그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게 그 세상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 뭐 인공지능 쪽으로 변하면은 대학도 정원도 바뀌면서 따라 변해야 되는데 이럴 변할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은 20년 전에는 150명이었어요. 정원이 컴퓨터 요새 800명이에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원하면은 그게 정원이 늘어나는데. 미국은 대학 자체가 막 그렇죠. 바뀌는 바뀌죠. 막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 대학들은 정원 뭐 교육부에서 받은 TO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면은 그 중에 뭐 현장 나가서 이러는 친구도 있고 연구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면 뭐 정부 가서 정책하는 친구도 그러는데 우선 배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보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인공지능 육성해 보겠다고 막 열심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역의 특정한 산업 중에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서 막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안타까운 점은 너무 우리가 이제 서둘러요. 아니 잘 못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갑자기 서둔다고 또 금방 그게 인력이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바꿀 때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17시간, 그다음 중등학교에서 34시간 3년 동안에 가르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과 과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딩을 하고 뭐 이러는 애들이 그 코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얻어내는 것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코딩도 못하는 사람이 떨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만든 게 어디서 쓸 거예요? 컴퓨터에서 써야 되니까 결국은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고 웹에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웹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잘.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정부에서 인공지능 잘하고 싶으면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 교육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그 학문보다 영향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양날의 칼이라고 그러는데 양날의 칼이 양쪽이 다 날카로워요. 한쪽은 전 두근하고 한쪽은 좋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 쓰면은 뭐 경제적 이익도 많이 내고 혁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뭐 우리 장애인들 이런 분들 편안하게 해주고 뭐 좋은 점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 쓰면은 이게 우리가 쌓아왔던 그 인류 문화 뭐 좋은 그 환경 이런 것도 다 망칠 수 있어요. 지금 얼굴 인식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 99.9% 뭐 3초 만에 뭐 누군지 금방 알아낸다 이런 식의 능력이 되니까 뭐 사회주의 큰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예, 지나가서 생각도 읽어버려. 그 신호도 안 지키고 길 건너면 금방 알아서 마이너스 감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그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나쁘면은 뭐 저 비행기표도 안 팔아요, 그 사람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했어요. 너무나 통제하고 사람도 하는데 너무나 그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보셨겠지만 이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을 인공지능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뇌를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된다면은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연결된 그 모든 지식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제가 연결돼 있고 이 컴퓨터에 선생님이 연결돼 있으면 제가 선생님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거야. 와. 어디 갔든 좋은 경험, 내가 그걸 즐기면서 즐기는 거야. 예. 이러니 이거 내가 난지 내가 선생님인지 진짜 심각하죠. 그런 거 부분을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안 했는데 이번에 뭐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뉴럴링크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한 거는 돼지에다가 심었어요. 무선으로 침을 심었어요. 돼지가 먹이 보면은 막 그 좋아하고 그러는 거가 우리 사람들은 화면을 보고 다 아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머스크 본인도 여기다 넣겠다고. 예, 그 이제 사람한테 넣겠다는데 원래는 이번 8월 달에 사람한테 실험한다고 그랬었는데 사람한테는 안 했더라고요. 돼지한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심는 기계는 만들어서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이 올 겁니다. 그분은 뭐 나쁜 뜻은 안 하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뭐 정신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나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국가에서 모여서 같이 토론들을 하죠. 단편적으로 공부했던 AI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계획과 목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제가 뭐 연구를 다시 하고 뭐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벌써 정년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정부 쪽 연구소,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연구원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제가 처음 3년 운영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손을 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이제 후배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책 쓴 것처럼 일반 대중들한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는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양자 컴퓨터가 뭐냐 이런 거는 제가 연구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나오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뭐 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했나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AI 기술은 기대가 되면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인간을 보듬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